저는 공유 킥보드를 싫어합니다. 험한 말을 붙일 정도로 정말 싫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유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과 길거리에 쥐레처럼 깔린 킥보드를 보면 짜증이 절로 납니다. 이 생각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 서울 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인원이 공유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와 같은 대도시들은 이미 공유 킥보드를 퇴출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공유 킥보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공유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에 방치되어 장애물이 됐기 때문이랍니다. 공유 킥보드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도심의 차량 밀집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업계는 이것을 미래교통 혁신의 상징으로 포장했습니다. 이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는지 글로벌 공유 킥보드 기업 라임은 2019년 이후 스코프 1과 스코프 2 배출량을 70% 감축했다고 발표했으며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탄소 감축 효과를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스코프 3 배출량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라임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라임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97%가 스코프 3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스코프 3 중 모빌리티 운영과 배터리 제조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가 일부 줄긴 했지만 70% 감축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더더욱 사업 초기 비전이었던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상품을 추가 생산했을 수도 있으니 온실가스 문제는 모른 척 넘어가 보죠. 그러면 도심 교통 문제는 해결했을까요? 최근에 발행된 공유 킥보드 관련 논문을 보면 오히려 문제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스위스 7위를 배경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는 주로 짧은 거리 이동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도보나 자전거 대신 공유 킥보드를 선택한다는 뜻이죠.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차량을 대체하지 않는 한 탄소 배출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도보와 자전거는 애초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공유 킥보드는 적은 양이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라임이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주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을 대체했다면 효과가 있었겠지만 가스 배출이 전혀 없던 걷기와 자전거를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가스 배출을 늘린 사업이라는 겁니다. 차량을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회기업 측면으로 넘어가죠. 재미있게도 공유 킥보드는 경제적으로 유의미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리스본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공유 킥보드 도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600만 유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유 킥보드 사업으로 얻게 된 수익보다 행정, 보험, 도로 유지보수 등 부대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 외 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있지만 상당수가 비슷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주장한 것처럼 혁신적이지는 않다. 인프라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투자 대비 사회 손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에는 이런 결과를 무시할 만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편리하다는 거죠. 이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라임의 매출 증가와 국내 1, 2위 사업자인 지바이크와 더 스윙의 실적이 증명합니다. 전 세계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기꺼이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처럼 공유 킥보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편리함 뒤에 숨겨진 불편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가 정말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냐고 말하자면 그건 아닙니다. 개인이 보유한 전동 킥보드는 교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공유 킥보드가 아닌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는 헬멧 착용 비율도 높으며 자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근데 공유 킥보드는 아닙니다. 공유 킥보드의 사용 행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함부로 막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칼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전동 킥보드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교통체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매달 5,000대 이상의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견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견인된 공유 킥보드 중 차도에 주차된 케이스가 43%이며 횡단보도의 인근 주차가 21%나 됩니다.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갓길에 넘어진 킥보드가 있다면 자동차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차선 이동을 할 거고 이건 그대로 도심교통 정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민이 치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가 달리는 도로에 굳이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견인을 요청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해서 외주 견인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민간 기업이 도로에 배치한 사적 자산입니다. 견인업체나 회사가 아닌 이상 함부로 손댔다가 파손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이 치울 가능성은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며 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장애물은 도로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공 인프라를 관리하는 지자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약하자면 기업이 길거리에 전단지처럼 살포한 이 물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걸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외주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가 차량에 비해 견인하기 쉬운 탓인지는 몰라도 일부 견인업체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킥보드를 고의로 불법 주차구역으로 옮긴 다음 견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걸 항의하던 업체 직원이 견인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견인업체가 주차 위치를 조작해서 불법 주차로 처리했고, 기업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용자에게 페널티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성수동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했는데, 그런 탓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전면 철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자면 공유 킥보드는 이용자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정말 적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킥보드가 길거리에 뿌려진 이상 시민 불편과 공공 리소스 투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유 킥보드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사회적 손해가 더 크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규칙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러길 정말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규정에 맞게 이용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2년과 23년에 전동 킥보드 주행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모 착용 비율은 20%에서 15%로 감소했고, 주행도로 준수율은 52%에서 40%로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상승한 지표가 있다면 주행 방향 준수와 탑승 인원 준수였지만 고작 2% 증가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준수율이 높았던 지표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개선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 전동 킥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공유 킥보드 운영사인 빈모빌리티의 24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이랑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이용량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직전 분기 대비 이용 횟수는 무려 68%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용 증가량에 따른 사고 발생도 증가했는데, 20년도에 약 900건이었던 킥보드 교통사고는 최근 2,40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4년간 누적 증가율은 7.6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고의 주된 가해자는 20대에서 30대였고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의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유 킥보드 견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도 강남, 서초, 마포 등 직장인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가 도로 주행을 위험하게 생각해서 인도로 올라오면서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사고를 조사한 SBS 인터뷰 중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도로에 뿌려진 지뢰가 고라니 마냥 인도로 올라와서 사고를 유발한다는 거죠. 여기에 청소년 문제도 심각한데,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사고는 무려 46배나 급증했습니다. 공유 킥보드가 출시됐던 과거에는 면허 인증 절차가 미흡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무면허 상태에서도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연구에 따르면 무면허 이용자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공유 킥보드 이용자에게 있냐?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공유 킥보드 업체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 세계 공유 킥보드 기업들은 하나같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생겨난 배경을 보면 자유로운 대여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원인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불특정 다수한테 공유를 허용한 사업인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탓에 규제가 생긴 건데 왜 완화해달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 킥보드 방치를 지자체가 해결하면서 상당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생긴 벌금을 기업에게 부과하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건 결과 중 하나지 규제 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킥보드가 먼저 도입된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 주차구역이나 도로 인프라 개선에 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지자체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도입했으니까요. 반면에 국내는 지정한 구역 안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통제 방식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대안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라임도 한 건 하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라임은 한국 시장에 당차게 진출했으나 규제로 인한 사업 불안정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철수 과정에 있었는데, 일부 킥보드를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GPS 추적 불가 상태로 판정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용 불가 상태의 킥보드를 지자체가 수거, 보관, 폐기해야 했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출하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라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쟁이 심화될수록 도심 내 공유 킥보드가 늘어날 뿐 그에 따른 부작용과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는 현재 약 4만 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내버스 7,400대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버스는 노선과 종점이라도 정해져 있어 교통수치를 가늠할 수라도 있지만 공유 킥보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유 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수는 191개에 불과합니다. 4만 대 규모의 공유 킥보드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그리고 해당 주차 공간은 주차 목적이 아닌 인도, 도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다수입니다. 사람이 걸어야 할 길에 공유 킥보드가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도시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려운 일을 굳이 해서 얻게 될 이득도 적고요. 공유 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잦은 고장과 폐기로 인한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도심 내 자동차를 대체하지 못하는 이상 교통체증 완화도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합니다. 규제가 분명 영향을 줬겠지만 정말 규제가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 방식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스타트업 뉴스를 보면 늘상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가장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가 정말 혁신적인 사업이 맞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한다고 말하지만 다수의 이용자는 도보나 자전거를 대체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나 도로에 불법 주차된 공유 킥보드는 새로운 교통 문제를 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과 행정 리소스, 세금이 추가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동 킥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로에서 마주친 99%의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시 한번 공유 킥보드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